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평범한 직장인이자 결혼한 지 몇 년 되지 않은 신혼입니다. 제 성격은 뒤끝없고 단순한 편이에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서 저를 믿고 지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독립심과 책임감이 강하고 하고 싶은 말은 하고 살아가는 스타일이에요. 어릴 적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는데 동네 문방구에서 공책을 하나 사고 싶었어요. 엄마에게 이 공책이 정말 갖고 싶은데 사도 돼요? 라고 물었죠. 그런데 엄마는 왜 이 공책이 필요한지 먼저 나한테 설명해 줄래? 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그냥 사준다고 하면 되지. 왜 이유까지 말해야 하지? 싶었지만 엄마의 표정을 보니 단순히 허락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생각할 기회를 주려는 걸 느꼈어요. 저는 한참 고민하다가 학교에서 쓰는 공책보다 이게 더 튼튼해 보여요. 그리고 쓰기 편한 줄이 있어서 글씨 연습할 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엄마는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럼 내 생각대로 이 공책을 사보자. 대신 다음번에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이렇게 이유를 말해줄 수 있겠니? 또 한 번 기억나는 일은 초등학교 고학년 때였어요. 감기가 심하게 걸려 병원에 가야 했는데 병원이라는 곳 자체가 왠지 낯설고 무서웠거든요. 엄마는 병원에 가는 길에 저에게 이렇게 말해주셨어요. 아픈 걸 참을 필요는 없어. 그리고 병원에서는 궁금한 게 있으면 선생님께 정중히 물어봐도 돼. 의사 선생님은 아픈 사람을 도와주려고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야. 내가 아픈 곳을 솔직히 말하고 치료를 잘 받는 게 제일 중요해. 엄마의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게 큰 용기를 줬어요. 병원에 가서 저는 선생님께 제 증상을 하나하나 말했고 궁금한 것도 물어봤어요. 그러자 의사 선생님이 미소를 지으며 차근차근 답해 주셨고 병원이 더 이상 무서운 곳이 아니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죠. 그 경험들은 제게 커다란 영향을 미쳤어요. 그 이후로 저는 뭔가를 원할 때나 질문을 던질 때 단순히 요구만 하는 게 아니라 왜 필요한지 생각하고 이유를 스스로 납득한 뒤 말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어릴 땐 몰랐지만 그런 대화 방식이 제 독립심과 책임감을 키워준 것 같아요. 지금도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항상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걸 원하는 이유는 뭘까? 라고요. 그리고 저는 돌려 말하기보다는 솔직하게 말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직설적이고 까칠해 보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제 이런 성격을 오히려 좋아하기도 해요. 다만 다른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든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건 그 사람들의 몫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제가 도저히 참지 못하는 사람들의 유형이 딱 하나 있어요. 바로 강약약강 스타일이에요. 강한 사람 앞에서는 한없이 비위를 맞추고 아첨하면서 자기보다 약하다고 느껴지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속이 뒤집힐 정도로 불편합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제 기준에 맞는 사람들에게는 마음껏 잘해주고 진심을 다하지만 반대로 제 가치관에 어긋나는 사람들에게는 단호하게 선을 긋고 거리를 둡니다. 회사에서도 이런 성격은 극명하게 드러났어요. 제가 맡은 프로젝트를 몇 달 밤낮 없이 준비해서 드디어 성공적인 결과를 냈을 때였어요. 그런데 회의 자리에서 팀장이 느닷없이 그 성과를 자기 몫으로 돌리는 겁니다. 가만히 있던 저는 그 순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모든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말했어요. 팀장님, 그 프로젝트 제가 맡아서 시작부터 끝까지 진행한 건데 왜 팀장님 실적으로 보고되었나요? 그 말에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고 팀장은 당황한 얼굴로 말을 더듬으며 아, 그게 실수였을 거야 라고 변명하더군요. 그 모습에 직원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제 편을 들어줬고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물론 그날 이후로 팀장은 저를 피했고 몇몇 동료들은 너 진짜 대단하다라고 칭찬하면서도 뒤에서는 좀 조용히 살면 안 되냐라고 수군거렸죠. 그래도 저는 제가 옳다고 믿는 일을 후회한 적은 없어요. 또 다른 사건도 있어요. 한 동료가 상사에게 성희롱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우연히 들었어요. 그 동료는 불안에 떨며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지만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우연히 그 장면을 목격한 날,
저는 몰래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동료에게 건넸어요. 이걸 회사 게시판에 올리든 고발하든 그건 내가 선택하면 돼. 하지만 절대 그냥 넘어가지 마. 결국 그 상사는 다른 지역으로 발령났고 동료는 고맙다며 눈물을 흘리더군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회사에서 저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미친년이라고 부르며 피하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쟤랑 엮이면 골치 아파라는 평판도 있었지만 저는 상관없었어요. 적어도 제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은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회사를 다니며 혼란스럽고 복잡한 순간들이 많았지만 제게는 그 모든 일을 지켜보며 항상 저를 이해해주고 응원해주던 동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동료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서로를 응원하고 의지하게 되었어요. 그는 제 모습에서 강인함과 정의로움을 봤다고 했고 저는 그가 가진 따뜻한 배려심과 유머 감각에 끌렸죠. 연애를 시작한 지 2년 만에 우리는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저는 이 사람이라면 함께 인생을 살아가도 좋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굴복하지 않고 제 신념을 지키는 걸 그는 존중해 줬고 제가 강해 보이지만 때로는 힘들어하는 모습도 이해해 줬거든요. 그는 그저 제 편에서 묵묵히 괜찮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말해줬어요. 하지만 결혼이라는 게 단순히 두 사람만의 문제는 아니더군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저는 시어머니라는 새로운 세상을 마주하게 되었고 그것은 지금까지의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결혼 전 시어머니를 딱 2번 만났는데 정말 다정하고 배려심 많은 분처럼 보였어요. 저를 집안의 과분한 사람이라며 칭찬해 주시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나 취향을 세심히 물어보시는 모습에 진심으로 저를 아껴주시는구나 싶었죠. 시어머니의 그런 모습 덕분에 결혼 준비도 큰 문제 없이 잘 진행될 거라 믿었습니다. 상견례 날도 처음에는 무척 화기애애했어요. 시어머니는 딸들 시집 보낼 때는 그렇게 서운하지 않더니 아들 보내려니 정말 서운하다. 아들 뺏기는 것 같은 기분이다라고 솔직하게 말씀하셨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조금 의아했지만 그저 어머니의 애정 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저희 엄마는 저도 딸을 시집 보내는 게 서운한데 사돈께서는 혼자 키우신 아드님이라 더 애정이 크실 것 같다며 공감하시며 훈훈하게 분위기를 이어가셨습니다. 하지만 그 훈훈함도 잠시 시어머니는 식사를 하던 중에 저에 대해 갑작스러운 말을 꺼내셨습니다. 제가 회사에 도시락을 싸가는 걸 들으셨나 봐요. 회사에 도시락까지 싸가지고 다닌다던데 독한 구석이 있나 봐요. 요즘 누가 그렇게까지 해요? 라고 하셨죠. 순간 분위기가 살짝 얼어붙었지만 우리 엄마가 재치 있게 그런 건 일반적으로 알뜰하고 부지런하다고 말하지 않나요? 라고 받아치며 웃어넘겼어요. 그날 상견례가 끝난 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엄마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너무 서운해하지 말고 결혼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면 다시 고민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엄마의 말이 뜻밖이라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엄마는 언제나 제 선택을 존중해 주셨는데 엄마의 걱정 어린 표정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엄마, 제가 잘하면 될 거예요. 걱정 마세요. 라고 대답하며 웃어넘겼어요.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저는 시어머니의 또 다른 모습을 조금씩 마주하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맞벌이를 하다 보니 결혼 준비도 빠듯한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처리해야 했는데 시어머니는 제게 과도한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기 딸들 메이크업도 신경 써달라. 한복은 내가 고른 집에서 해라 같은 부탁을 계속하셨죠.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했지만 점점 부담이 커지더군요. 그래도 어찌어찌 결혼식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결혼식 이후로도 어머니는 제가 조금이라도 시어머니와 트러블이 있을까봐 늘 걱정하셨어요. 시어머니가 결혼 후에 보여준 모습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그 불편한 감정들이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부터 시어머니의 태도는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가벼운 하소연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하소연은 점차 제게 부담이 되고 삶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자주 하셨던 말이 내가 아들을 뺏겼다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그 말이 단순한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그 말에는 진심이 섞여 있음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의 모든 문제를 저에게 돌리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남편의 담배 문제였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우리 아들 담배 좀 끊게 해라. 아들이 담배 피우는 거 보니 쟤 무슨 병이라도 걸릴까봐 무서워서 못 살겠다. 라며 자주 전화를 걸어 하소연하셨습니다. 하루 이틀은 참았지만 이 얘기가 반복될수록 저는 지쳐갔어요. 남편의 어머니시고 어른이시니 최대한 맞춰드리려고 노력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제가 계속 참고 스트레스를 받는 게 결국 저와 남편의 관계까지 나쁘게 만들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고분고분한 며느리 행세는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제 원래 성격대로 제 기준에 맞춰 행동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또다시 전화를 걸어 담배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차분히 말씀드렸죠. 어머님, 저도 남편 건강이 정말 걱정돼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남편이 잘 듣지 않아서 답답해요. 간접흡연 때문에 저도 많이 불안하고요. 만약 제가 임신이라도 하게 되면 어떡하죠? 간접흡연이 태아와 산모 모두에게 치명적이라고 하잖아요. 생각만 해도 너무 걱정돼요. 임신 전부터 금연을 해야 건강한 아기를 가질 수 있다던데 이대로는 너무 불안하네요. 어머님께서 남편을 설득해 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머님의 말씀이 제일 효과적일 테니까요. 부탁드릴게요, 어머님. 제가 태연이 임신 이야기를 꺼내자 시어머니는 잠시 당황하신 듯 말을 잇지 못하시다가 머뭇거리며 그건 그렇네. 정말 큰일이지. 어휴, 그럼 내가 아들한테 제대로 한번 얘기해 볼게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담배 이야기를 더 이상 저에게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아마도 제가 임신 가능성을 언급하며 진심으로 걱정하는 모습을 보고 잔소리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서는 이런 생각이 계속 맴돌았어요. 본인도 아들의 행동을 바꾸지 못하면서 왜 그 책임을 며느리에게 미루는 걸까? 남편의 선택은 결국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문제인데 제가 부모님께 배워온 각자의 삶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사고방식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또 다른 불만은 제가 전화를 자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남편을 통해 저에게 며느리로서 전화는 기본 아니냐는 메시지를 전하시곤 했죠.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남편에게 먼저 말했습니다. 왜 내가 어머님께 전화를 자주 안 드린다고 뭐라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돼. 어머니는 당신과도 자주 통화하시잖아. 굳이 내가 전화해야 해? 남편은 그냥 내가 한 번씩 해주면 안 돼? 라고 했지만 저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와 통화를 하게 되었을 때도 저는 정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친정에도 전화를 자주 드리는 편이 아니에요. 시댁에만 특별히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전화를 가끔 드리더라도 어머님은 남편에게도 전화를 하시니까 아드님 목소리가 더 좋지 않으세요? 이 말에 시어머니는 그러니? 그렇지만 내가 아들이랑 통화하는 거랑 며느리랑 통화하는 건 다르지라고 하시면서 이후로도 전화를 강요하는 말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연락을 안 하면 어떻게 며느리가 이렇게 무심할 수 있니? 라는 핀잔이 뒤따랐고 시어머니가 전화를 거시면 늘 하소연이 이어졌어요. 저는 점점 그 통화 시간이 부담스러워지고 스트레스로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기발한 묘책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원하는 걸 역으로 질리도록 느끼게 해드리자 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직장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은 것처럼 이 일을 철저히 실행하기로 했어요. 제 전략은 이랬습니다. 하루에 한 번은 꼭 전화를 하고 주말에는 여러 번 걸며 저의 하소연을 끊임없이 쏟아내는 겁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시려 하면 제 얘기로 덮어버리고 끊으려고 하실 때마다 그런데요. 라며 대화를 이어가는 방식이었죠. 첫날부터 작전은 순조로웠어요. 어머님 날씨가 많이 추운데 몸 잘 챙기시라고 연락드렸어요. 라고 밝게 인사하며 시작했죠. 어머님은 처음에는 그래. 이제야 내가 나를 좀 생각하네. 라며 흡족한 듯한 반응을 보이셨어요. 저는 곧바로 직장에서 있었던 사소한 일을 마치 대단한 사건처럼 길게 이야기했죠. 어머님, 오늘 회사에서 복사기를 쓰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앞사람이 서류를 복사하다가 계속 뭘 잘못 눌렀는지 기계가 멈춘 거 있죠? 그래서 제가 도와줬더니 고맙다면서 커피를 한 잔 주셨어요. 그런데요, 어머님. 이게 제가 커피를 받아도 되는 걸까요? 괜히 저를 너무 고마워하는 것 같아서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잠시 뜸을 들이시더니 그랬구나. 근데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니? 그냥 커피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며 약간 무심한 반응을 보이셨어요. 하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래도 어머님, 괜히 제가 너무 나서서 도움을 준 건 아니었나 싶어서요. 다음엔 그냥 모른 척 지나가는 게 나을까요? 라며 대화를 이어갔죠. 솔직히 말해서 아무 말 대잔치였어요. 며칠이 지나자 어머님도 처음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매일 전화를 드리고 주말에는 심지어 하루에 3번씩 연락하자 처음에는 너무 자주 전화하는 거 아니니? 라며 살짝 불편해하셨죠. 하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어머님 아침밥 뭐 드셨어요? 저는 요즘 건강 챙기려고 귀리를 먹는데요. 근데 남편은 왜 안 먹을까요? 어머님도 드셔보세요. 정말 좋아요. 어머님 건강도 중요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제가 전화를 하면 주로 제 얘기만 하는 쪽으로 대화를 몰아갔습니다. 주말에는 강도를 더 높였어요. 점심 무렵 전화를 걸어 어머님 점심 드셨어요? 저는 떡볶이를 먹었는데요. 남편이 떡볶이만 먹고 순대는 아예 손도 안 대는 거 있죠? 그리고 떡볶이에 있는 어묵도 혼자 다 골라 먹고 제가 좋아하는 계란까지 몽땅 먹어치워서 좀 서운했어요. 라며 웃으며 말했죠. 저녁에는 또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오늘 낮에 순대 얘기 드린 거 있잖아요. 남편이 어릴 때부터 순대를 안 좋아했던 걸까요? 아니면 제가 먹으려고 일부러 남겨준 걸까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던 어머님은 처음에는 그래, 그런가 보네라고 하셨지만 점점 대답이 짧아지고 목소리에서 약간의 피곤함이 묻어나기 시작했어요. 전화기를 멀리 두신 건지 한참 뒤에야 응, 알겠어라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죠.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드디어 어머님이 먼저 항복하셨어요. 하루는 제가 전화를 걸자마자 오늘은 전화 안 해도 괜찮지 않니? 내가 지금 좀 바쁘거든. 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일부러 밝게야 바쁘셨군요. 그럼 내일 다시 전화드릴게요. 그리고 어머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야기 아직 다 못했잖아요. 라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살짝 당황한 듯한 목소리로 그래, 내일은 내가 더 바쁠 수도 있어. 라고 하셨죠. 다음 날은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결국 며칠 뒤 어머님은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너네 와이프가 요즘 너무 열심히 연락을 하더라. 그런데 내가 일이 많아서 방해가 될 때가 있어. 그러니까 자제하라고 전해줘라고 하셨대요. 이 말을 들은 남편이 저에게 전했을 때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날 이후로 어머님은 제게 전화를 강요하거나 연락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연락은 남편과 하시는 걸 편해하시는 것 같았어요. 결혼 초기에는 남편도 시어머니의 말과 행동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어머니가 혼자서 남편을 키워낸 분이라며 이해하려 했고, 제가 힘들다고 해도 엄마가 다 너를 위하는 마음으로 그러시는 거야라는 말로 넘기곤 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남편도 점차 시어머니의 본 모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청약에 당첨된 아파트 사전 점검 날, 시어머니도 함께 가겠다고 성하셨어요. 사실 저는 남편에게 어머님은 안 가는 게 낫겠다라고 미리 말했어요. 사전 점검은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데 어머님이 오시면 분명히 정신 없어질 거야라고 설득했지만 남편은 엄마가 오고 싶다는데 또 어떻게 엄마를 부르지 않을 수 있어? 라며 완강히 반대했죠. 결국 시어머니도 함께 가시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점검업체 직원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지시를 하시며 마치 본인이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셨어요. 저쪽 벽지가 좀 붕 뜬 거 아니에요? 창문 틀은 이래서야 되겠어요? 당장 다른 걸로 바꿔야지 같은 요구를 계속하셨고 직원들이 사전 점검은 하자를 확인하는 단계이지 디자인을 바꾸는 게 아니다. 저희가 전문가이니 꼼꼼하게 다 찾아드리겠다라고 설명을 드렸음에도 전혀 듣지 않으셨습니다. 참다 못한 점검업체 직원이 정중히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몇백 곳을 다녀봤지만 이렇게 진행을 방해하시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고객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시간도 지연되고 중요한 하자를 놓칠 위험이 있습니다. 다음 집 방문 일정에도 차질이 생기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내 아들이 돈 주고 업체 쓰는 건데 내가 이 정도 요구도 못하나요? 라고 소리치셨죠. 저는 너무 민망해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제야 남편도 민망해하며 나섰습니다. 엄마, 그만 좀 하셔. 여기 직원분들 좀 편하게 일하게 놔둬. 하지만 시어머니는 남편의 말도 무시하며 계속 따지셨고 결국 남편이 어머니를 미리 차에 모셔다 놨습니다. 결국 좀 서둘러 사전 점검을 끝냈고 어머님을 모셔다 주고 돌아오는 길에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나는 우리 엄마가 이렇게 유난스러운 사람인지 몰랐어. 내 말이 맞았어. 다음에는 이런 일에 엄마 부르지 말자. 그날 이후로 남편은 어머니를 중요한 결정에서 배제하자는 제 의견에 동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추석에는 또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번 명절에 전과 떡을 시장에서 사시는 대신 직접 많이 만들어서 시누이네도 나눠주고 우리도 싸가라고 하셨어요. 결국 몇 시간 동안 허리를 펴지도 못하고 전을 부치다 보니 온몸에 기름 냄새가 배어서 입맛도 떨어지더라고요. 남편은 전날 술을 많이 마신 탓에 방에서 자고만 있었고 밥이 다 되니까 그제야 슬그머니 나왔습니다. 평소에는 집안일을 같이 하는 남편도 시댁만 오면 꼭 이런 식이었어요. 어머니는 저를 향해 설거지는 조금 있다가 천천히 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 속에는 설거지는 당연히 제 몫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듯 했죠. 평소 같으면 제가 별말 없이 넘어갔을 수도 있지만 그날만큼은 도저히 참을 수 없었어요. 한마디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타이밍을 재고 있던 차에 식사를 마치고 과일을 먹으며 잠깐 쉬고 있는데 첫째 시누이가 도착했습니다. 남편과 나이 차이가 꽤 나는 큰 누나였어요. 시누이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시어머니를 보며 말했어요. 요즘 세상이 어떤데 전을 그렇게 많이 부치고 송편까지 직접 빚으라고 하면서 며느리를 부려먹어요? 이건 좀 아니죠. 제가 시댁에서 그런 거 많이 당해봐서 하는 말인데 우리 집은 그러지 말자고요. 어머니는 잠시 당황한 듯 어색하게 웃으시며 명절 분위기도 내보고 싶어서 이번에만 좀 해본 거야. 너도 좀 싸가라고 한 건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시누이는 피식 웃으며 요즘은 그런 거 다 사 먹어요, 엄마. 사 먹는 게 맛도 좋고 편하기도 하잖아. 명절이고 뭐고 요즘은 여행 가는 게 최고라니까요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시누이의 말을 들으며 애써 웃음을 지었지만 조금은 씁쓸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그 광경을 보며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나왔어요. 시누이가 자신의 시댁에서 겪은 일을 빗대어 말하면서도 정작 그 대상이 자기 엄마라는 점이 참 아이러니하게 느껴졌거든요. 그 뒤로 저는 남편을 불러 이렇게 말했죠. 여보, 어머님과 형님 얘기 들었지? 요즘은 며느리만 시댁에서 일하고 설거지하는 시대는 끝났대. 설거지는 당신이 하면 되겠다. 당신 친정 가서도 누워만 있는데 여기서는 좀 움직여야지. 남편은 별다른 말 없이 설거지를 하러 갔고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누이 앞에서 며느리를 부려먹었다는 얘기를 들은 상황이라 별다른 말씀은 하지 않으셨죠. 남편은 어머니와 저 사이에 묘한 기운을 눈치채지 못한 채 설거지를 끝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기싸움이라고 하지만 저는 단지 시어머니에게 할 말을 한 것뿐입니다. 저는 여전히 시어머니와 남편 모두와 잘 지내고 싶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제 휴대폰 카톡 알람이 울리더니 이상한 메시지가 뜨더군요. 몰라. 나는 며느리 복 없어. 애가 유난스럽고 별스럽고 맛이 갔어. 메시지를 보고 깜짝 놀라 클릭했는데 이미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어머니께서 메시지를 잘못 보내셨다고 능청스럽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미 내용을 읽어버린 뒤였죠. 그런데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드디어 어머님에게 며느리로서의 내 이미지가 제대로 박혔구나. 어머님이 저를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제 날 피할 수밖에 없겠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미친년 또라이라고 부르며 저와 마주치는 걸 꺼렸고
저는 그런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게 훨씬 편했거든요.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게 어쩌면 가장 평화로운 방법일지도 모른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시어머니에게 아무 말도 못하는 며느리들이 솔직히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겪어보니 그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다행히 저는 부모님께 자기 주관을 지키며 사는 법을 배웠고, 덕분에 시어머니처럼 고집도 세고 막무가내인 분을 상대하는데 크게 휘둘리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남편도 점점 시어머니의 행동에 대해 인식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엄마가 널 좋아해서 그러는 거야 라고 하던 남편이 이제는 엄마가 좀 과한 것 같아라는 말을 하더군요. 어느 날 남편이 진지하게 제게 말했어요. 내가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다. 나는 엄마니까 그런 행동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내가 얼마나 부담스럽고 힘들었을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 같아서 미안해. 앞으로는 더 잘할게. 그 말을 들었을 때 조금은 안도했지만 한편으로는 왜 이제서야 이런 말을 하느냐는 섭섭함도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제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결혼 생활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제 자신을 잃지 않는 거라는 걸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며 자신의 가치를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